4,000건 돌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하면서 네네. 지금 뭐 이제 바닥 찍은 건데요, 부령님? 네.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안 봐도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래서 또 다시 저는 생각을 했죠. 아,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이구나. 뭐가 시작이라는 거죠? 설레발이 또 시작했구나. 바닥 찍었다는데요? 바닥을 찍었는지 뭐를 찍었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그 4,000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당신은 왜 4,000건을 갖다가 지금을 해피하게 생각하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고점 돌파의 의미? 300건, 1000건 막 이러다가 그렇죠. 지금 갑자기 4,000건 딱 터지니까 4,000건이나 팔렸으니까 이제 뭔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예. 제 방송을 보셨던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시장을 보면서 어떤 특정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플로우로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량이 아닌 유량으로. 네, 흘러가는 추세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추세로 볼 때 지금 4,000건을 돌파했다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상승장의 시작이라든지 예. 회복장의 시작이라든지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설레발이다라는 거예요. 상승의 서막. 네, 그건 완전히 설레발인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상승의 서막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어딘가 썼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어딘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서 썸네일 같은 거로 썼겠죠. 아, 네네. 예, 그게 바로 설레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이 4,000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네. 실제로 우리가 2021년, 2020년 또는 우리가 잘 나가던 18년, 19년 이때 서울의 거래량 확인해 보신 분이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 모르겠네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계실 거예요. 네. 10,000건이 넘어요. 아, 그렇게 많아요? 10,000건이 넘는다고요. 그 정도로 거래량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4,000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00건으로 달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신 생각일 뿐 사실상 추세가 4,000건이 5,000건 되고 5,000건이 6,000건, 7,000건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는 확실히 가는구나라고 하면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건데 바닥을 찍다가 이제 조금 거래량 이 정도라면 그래도 거래가 어느 정도 이제 숨통 튀었네 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설레발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000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상승장의 여운이 많이 남아서 그 여운을 그대로 갖고 시장을 보고 계세요. 좀 아련합니다. 네. 지금도 아련합니다. 아련하게 지금 바로 직전장을 보고 얘기들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 4,000건이요. 2011년인가 2012년인가 그때도 4,000건 돌파였어요. 아, 그 전에도 굉장히 안 좋다가 그때 4,000건, 5,000건, 2012년, 13, 6,000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그때도 제가 봤었고 지금도 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직전장의 여운으로 뭐라고 행동을 했냐면 조금 거래됐나 보지 뭐. 부동산 끝났어. 이게 거의 대다수의 입장이었어요. 그 여운이 안 좋은 여운이었어요.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직전장의 여운을 가지고 지금 그 방향성으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0건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레발 친다 뭐 한다면서 초를 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좀 객관적으로 봅시다. 설레발을 치려면 6,000건, 7,000건이 나오는 과정의 플로우상으로 확실히 반등했다라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치자. 작년에도 봤지 않느냐.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네. 작년에 설레발 친 건 잊어버렸고 왜 올해도 똑같이 설레발 치고 또 남들이 설레발 치는 거에 또다시 흥분하고 있느냐. 흥분은 돈 벌고 난 다음에 흥분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작년과는 좀 이제 상황이 다른 게 이제 금리가 이제 네네.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내려갈만 남았으니까 공부 좀 하고 좀 얘기 좀 하라고. 좀 많이 세졌죠. 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요. 편안하십니까? 네,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제 말이 그동안 했던 제 말이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많이들이 이제 아시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상승장 때 좀 조심했잖아요. 네. 오히려 조심했는데 지금 말한 것도 금리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물론 저도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분명히 시장은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는데 역시 유량으로 보는 거예요. 플로우로 보면서 길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몇 가지 조금 의문나는 게 있어요. 의문이요? 의문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요.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그만큼 많이 올랐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금리가 오른 만큼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팔 비틀어가지고 작년에 그 은행 팔 비틀어가지고 맞습니다. 은행 가상금리 낮췄어요. 맞습니다. 왜 그거는 생각을 못 하시냐는 이거죠. 금리가 인하되니까 이럴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호랭이님이 은행이에요. 네. 은행인데 내가 이제 정부가 팔 비틀었어. 아프단 말이죠.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왜 내 팔 비틀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금 시장 괜찮아졌죠. 네. 그렇죠. 네. 그 은행 팔 비트는 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조금 풀어 이제 그동안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했으니까. 예, 그런단 말이거든요. 그럼 은행 무슨 행동할까요? 그래? 조금 살았나? 우리 그동안 돈 못 벌었지? 그럼 뭐부터 올리겠냐고요. 가상금리 올리겠죠. 원래대로 복귀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금리 가지고 너무 크게 자꾸들 오바들을 하시는데 기준금리는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아래 있는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은행들은 가상금리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엄청나게 금리가 떨어져서 다시 부동산이 옛날에 0몇 %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가자 고 이런 상황이 오기가 어렵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을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후생님도 금리 인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가상금리 체계로 인해서 은행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좀 있고요. 물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또 올라간다고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파워풀하게 시장이 좋은 쪽으로 바뀔 거다. 이거는 조금 오바의 해석이다. 왜 내가 너무 직전장의 여운이 강해서 나 돈 벌고 싶은데 근데 조금 이렇게 본다?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던 바로 지난장의 여운을 그대로 투영시켜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되길 바라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봐왔던 기간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저는 20몇 년 동안 봐왔고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대출계에서 일하고 있었다니까요. 2010년대 전후에 가상금리 바로 올렸어요. 저희도 그 당시 가상금리 바로 올렸다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가 떨어진 효과가 없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좀 주춤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가 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럼 실제 기준금리의 움직임보다는 체감금리가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체감금리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까딱 잘못하면 뭐 시장이 좀 비틀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 또 오버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무슨 금융위기 같은 것이 오냐? 이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근데 그거 말고도 긍정적인 것들이 기사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내 위주로 직전장의 여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이 최소한 중기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좀 길게 얘기하는 유량을 보고 그 플로우를 보고 얘기하는 그 개념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량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또 따라오는 게 공급 부족입니다. 네네네. 26년, 27년에 네. 거의 공급이 정말 드시면서 네. 하시죠. 네. 역대급으로 줄어드는 게 이제 거의 불보듯 정해진 미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네. 금리는 이제 줄어들 일만 남았고 네. 네. 지금 뭐 강남은 뭐 어디 둔촌주공인가 어디 뭐 피가 여전히 뭐 세게 붙어 있고 네. 청약 경쟁률 수십 대일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뭐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네. 너무 특정 지역 아닌가요? 서울 서울. 그 중에서도 좋은 곳. 강남. 그리고 몇몇 금방 얘기했던 둔촌주공 같은데 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에요. 욕망과 욕구가 집합되어 있는 곳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가 움직이게 되는 것, 설사 이 동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침체장 후반부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전체 시장을 해석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 말고요. 다른 지역을 보자고요.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이제 서울 제가 며칠 전에도 신문 기사를 보니까 금관구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든지 네. 뭐 경기도 일부 지역에 살아나고 있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방도 안 좋아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곳들, 그런 곳들, 공급의 비탄력성이 엄청나게 센 곳, 그런 곳들의 지역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체 시장을 판단한다는 거는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게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보게 되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오케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 기간을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요. 그 결과물, 그 정도는 저도 예언이 가능해요. 부동산 다시 상승할 것이다. 네. 그러면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내 말 맞았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지?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장기적인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건데 그 중기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을 안 하는데 우리들은 그 중기적인 기간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거치면서 온갖 삼남한상을 겪게 될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것들을 갖다 이용해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그러면 봐야 될 거는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집을 사야 됩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얘도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아요. 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 26년, 27년이면. 네네네. 그럼 그 사이에도 삼남한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온갖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띄엄띄엄의 지식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상승한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그 내가 들어가서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 나 영끌했어. 근데 갑자기 극단적인 경우로 미국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뒤집어졌어. 뭐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어. 그러면 그 구간 내, 그 삼남한상이 일어나는 구간 내에 한 1년 안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실제로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실력이 급격히 늘어났던 게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였거든요. 근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네. 두루뭉술한데 프레이드 마크인데. 근데 어쨌든 그 중간 단계에서 여러분들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세 가격 상승과 함께 일어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전세 가격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과거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사람들이요. 전세 가격이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전세 가격 상승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갭 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죠. 맞습니다. 아무리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포지셔닝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전세가율로 바뀌어요. 공급 부족, 어느 지역의 공급이 부족 이게 아니라 전세가율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갭. 네, 갭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맞추게 되죠. 이러면서 또 누군가의 판단과 누군가의 전문가의 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 갭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지역들이 틀려져요. 그래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역전세 맞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제 추세상으로는 전세가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세 대란과 전세가 상승을 이용한 투자 방법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장에서 한 가지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정부가 이번 전세가 상승과 전세 갭 투자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난 장에는요.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의 대표적인 것들이 전세 대출의 활성화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부가 요걸 알고 자꾸 뭔가를 작업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장하고도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또 나올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는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이잖아요. 네. 분명히 구멍은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방법을 찾을 네, 방법은 찾을 거다. 뭐 나중에 좀 힘들었지만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부동산 규제 심하게 할 때 법인 만들었죠. 네. 공시지가 일하면서 구멍을 찾았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사업자 대출. 네, 사업자 대출도 했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방법을 만들었던 걸 생각해보면 분명히 찾을 거는 같은데 그 과정 지금 이런 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네요. 되게 많은 일이 나타나는데 되게 퉁쳐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하는 기간 내에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경험이 될 거고 나중에 한 또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후배들 막 들어오면 아유 이 어린 것들 아직까지 철없이 잘 모르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의 경험을 진짜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너무 지금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네요. 이 분위기는 달랐지만 상승장 때도 그 한 최근 뭐 한 4, 5년? 네. 그때 당시에 한 2, 3년에도 엄청나게 제도가 막 바뀌고 그렇죠. 유행도 바뀌고 막 휙휙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바뀌는 유행 속에서 행동들이 달라졌는데 부동산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된다라고는 단순 논리를 아무 집이나 샀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그리고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영끌해서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공을 늘리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시기예요. 지금 시기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많이 느끼죠. 많이 떠났구나. 힘들어하는구나. 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남아있어. 돈 벌려고 남아있으라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 너무너무 지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만히만 있어도 공부가 돼. 이런 얘기들을 되게 하고 싶은데 안 들리시죠? 상승장에 제 말이 안 들렸던 것처럼.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서 떠나고 지금은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떠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요즘에 삐져 있어요. 댓글도 나오네요. 부룡님 요즘 세지셨다고. 시청자분들도 느끼시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마음이 편하고요. 네. 이제는 조금 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딴지 걸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상승장 때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A적을 투자한다는데 누구는 연끌하고 누구는 뭐 대충 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시장이 꺾이면 굉장히 고생할 텐데 이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했던 거였거든요. 말을 함부로 못했던 건데 이제는 그 상황을 다 보셨잖아요. 네. 보셨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막 여러분들을 막 붐업시켰던 분들 많이 사라지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분들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따랐지만 이제 아니라는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편안하게 내 말이 맞지? 라고 제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세게 얘기를 해도 뭐 제가 조금 힘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